2010년 8월 영국의 런던 남부 핌리코. 영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한다. 한 아파트의 욕조 안 실제 사진. 의문의 빨간 가방에서 알몸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그는 어쩌다 가방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일까? 공간 자체도 음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벽이 영국의 비밀 정보부인 MI6에서 암호 해독가로 활동하던 비밀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 MI6? 직업도 뭔가 범상치 않은데. 그러니까 게러스 윌리엄스와 엿새째 연락이 닿지 않자 회사 동료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엿새째 했고 발견된 거. 경찰은 그의 집을 방문한다. 문을 두드려도 아무 반응이 없자 이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강제로 현관문을 뜯어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집은 좋은데요? 그런데 그때 욕조 안에서 발견된 빨간색 스포츠 가방. 가방에선 심한 악취가 풍겼고 스산한 느낌마저 오래됐나 보다. 감돌았는데 6일을 훨씬 넘었나 보다. 경찰들이 이 의문의 빨간 가방을 들어올린 순간 왜? 너무 무거워.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붉은 액체. 피가 나왔다고? 피가 아니고 아마 부패액일 것 같아요. 부패액. 네. 부패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패라는 거는 피가 썩는 거죠. 가방 안에서 발견된 건 알몸 상태인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이었다. 아, 알몸 상태로? 그의 시신이 든 가방에는 의문점이 많았는데 구타 흔적 없나? 첫 번째, 지퍼는 모두 닫혀 있었으며 지퍼의 고리엔 작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지만 정작 자물쇠의 열쇠는 가방 안 게러스 윌리엄스의 뭐라고? 시신 열쇠가 오른쪽 가방 엉덩이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엥? 누군가 그를 죽인 뒤 가방에 넣고 잠근 것이라면 열쇠는 어떻게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일까? 근데 열쇠 없이 잠글 수 있잖아. 잠글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그렇다면 혹시 그가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간 스스로 거라니까? 들어가서 자물쇠를 어떻게 잠궈? 만약 스스로 들어갔다면 키 172cm, 몸무게 60kg의 체구를 가진 성인 남성이 세로 48cm, 가로 81cm의 가방에 들어가 밖에 달린 자물쇠를 가방 안에서 혼자서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일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지퍼를 말이 안 채우고 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사건과 관련된 수수께끼 같은 의문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발견 당시 게러스 윌리엄스의 시신 상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져 부패가 매우 심한 상태였는데 부검 결과 그는 불과 발견 일주일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견 일주일 전쯤 죽었네. 되게 오래됐네요. 그렇다면 그의 시신은 왜 그렇게 심하게 부패되어 있었던 것일까? 기간에 비해서 더 부패돼 있었나 보다. 좁은 그 원인은 그의 집에 설정되어 있던 높은 히터 온도 때문이었는데 집을 계절 뜨겁게. 연재인데. 하지만 게러스 윌리엄스가 사망한 당시는 8월. 열대 좀 이상한데요? 한여름이네? 더운 여름 날씨에 누가 그의 집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올려놨는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그의 시신에는 저항이나 부상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의도가 있다 않았으며 이거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 또한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의 옷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물건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뭐? 바로 3천만 원 상당의 여성복과 여성 가발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 일하면서 분장을 해야 되는 수도 있고. 풀리지 않는 의문점만 가득한 게러스 윌리엄스의 사망 사건을 두고 영국 경찰들도 혼란에 빠졌는데 경찰은 2012년엔 이 사건을 타살로 발표했고 응.
2013년에는 입장을 번복하며 이론적으로는 가방에 사람이 들어가 자물쇠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내놓으며 게러스 윌리엄스 스스로 가방에 들어가 죽은 사고사로 최종 결론 지었다. 어떻게 사고사가 됐었죠, 이게? 이 같은 발표에 유족들은 강하게 나 같아도 반발했는데 반발했겠다.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비밀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의 죽음, 그리고 현장에 남겨진 수많은 의문점들. 그는 정말 스스로 가방 안으로 들어가 사고사를 당한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타살인 것일까? 자,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 비밀 요원은 왜 가방에서 죽었나입니다. 자, 본격적인 추론에 앞서서 윌리엄스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자면 네. 네, 일단 가족,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고 키가 저랑 뭐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요? 172. 13살에 영국 수학 능력 시험을 A 레벨로 통과했고 아, 13살에? 네. 17살엔 명문 벵거 대학교 학사 학위를 받은 수학 천재였다고 합니다. 자, 영상에 나왔다시피 영국 MI6의 암호 해독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은 그를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비밀 요원이 가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영국 경찰이 사고사로 결론을 지었다면 네. 이 가방 안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의아한 게 키가 저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더 크시죠, 오히려? 네, 근데 많이 유연하다고 한들 저 가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혼자? 그렇지. 네. 쉽지 그렇죠. 않지. 그리고 들어가는 건 어떻게든 뭐 몸을 구겨서 들어갔을지언정 가방에 지퍼가 일단 모두 닫혀 있었고요. 맞아요. 게다가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혼자서 가능할까? 음. 스스로 들어가서 사고사를 당했다는 건 좀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게. 이게 네. 사실 처음 딱 설명을 들었을 때는 마치 어떤 악마가 수수께끼 같은 걸 하나 던져놓는 느낌? 자물쇠는 잠겨져 있는데 열쇠는 안쪽에 들어있다. 어떻게 된 영문일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이 사건에 이렇게 미스터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영국의 현지 경찰들도 2012년엔 타살로 그리고 한 해 후에 2013년엔 사고사로 입장을 번복하게 되는데 자, 이 사건 타살일까요? 사고사일까요? 저는 작가로서 이런저런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저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정보 요원에 의한 타살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정보 요원. 게러스 윌리엄스는 MI6의 암호 해독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 암호를 처음 풀었을 때는 자기가 제일 먼저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직급이 낮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숨기려고 했던 정보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영국 정보부 내에서건 혹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한 다른 나라의 정보 요원이든 간에 이 사람을 해칠 그런 동기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직업상 추리를 해주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근데 MI6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영국의 정말 세계적인 대표 그 정보기관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예 흔적이 없이 소위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미스터리한 방법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의혹을 드러나게 만들었을까 과연 이런 또 궁금함이 있습니다. 사실 타살이라고 한다면 누가 택하든지 간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해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장면을 나름대로 연출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수 있죠. 근데 아까 영상 봤을 때는 시신에 저항 흔적이 없었다고 했거든요. 타살이라면 저항 흔적 없이 죽이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방법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지금 언뜻 떠오르는 예로는 2017년에 김정남 암살 사건 예, 크게 한번 화제된 적이 있었죠. 네네네네.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살해를 했었냐면 두 사람이 교대로 김정남의 얼굴을 핥히거나 얼굴에 손을 끼를 대는 이런 동작을 취하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이것이 이원화 독약의 형태의 물질이다. 그 이원? 물질이 같이 발라졌을 때 섞이게 되면 독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중독이 되면서 김정남이 암살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좀 더 뭐 단순한 사례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물질로 니코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담배 니코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니코틴 같은 경우에 순도가 높은 농축액이 사람 몸속에 주입되면 사람 살해하는 용도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니코틴으로 사람을 살해했다. 그 다음에 온도를 굉장히 높여가지고 부패를 통해서 정확하게 추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좀 숨길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를 연출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계속 막 타살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기 때문에 더 설득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강성주 박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는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가방 안에서 사람이 숨을 쉴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산소가 소비가 되고 그걸로 죽을 수가 있어요. 얼만큼 빨리 과연 죽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살짝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칠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죽는구나. 가방의 사이즈가 지금 가방의 모양이 이런 원기둥 모양으로 생겼다고 했을 때 반지름이 24cm 정도 된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길이가 81cm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거 한 번쯤은 중학교 때 배운 기억은 있죠? 머리야. 시험도 네. 많이 배운 기억은 있어요. 배운 기억은 있는데 보통 파이 R 제곱 H라고 파이가 해서 맞아. 그쵸? 정확히 기억해요. 네. 그래서 24 곱하기 파이는 그냥 간단하게 3으로 저희가 정확한 걸 계산을 하는 건 아니니까 81. 그다음에 81을 곱하면은 대충 리터로 표현을 하면 145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이 한 145리터 정도 된다는 건데 그게 3% 정도 이산화탄소의 양이 되면은 보통 호흡 장애가 오고요. 4%가 되면은 구토, 그다음에 실신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한 8에서 10%가 정도 되면은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무섭다. 그런데 저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그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숨이 더 많이 쉬어지겠죠. 맞아요. 20회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35분 정도만 돼도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조그만 가방에 갇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각보다 길지 않은 시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 박사님 말씀 듣고 나서 위험하다는 생각이 번뜩 든 게 뭐냐면 지금 강 박사님 계산에서는 저 가방이 비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저 안에 다 공기가 타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 이런 값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때 사람이 들어가면서 분명히 그만큼 공기가 밀려 나올 거예요. 공기가 더 없는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를 내쉬면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그 농도는 더 빨리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저 시간이 더 위험하네. 단축될 수 있는 그럴 수도 거죠. 있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강성주 박사님께서는 가방 안에서 이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사고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자물쇠를 혼자 채우고 저 가방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것은 무언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사고 자체가 아마 면식범이 그러니까 누군가 아는 사람이 도와준 저렇게 가방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준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걸 왜 도와줘? 면식범이다. 면식범이라면 가까운 곳에 용의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윌리엄스 집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여성의 의상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가발이라든지 이런 게 발견되지 않았었습니까? 맞아요. 가까운 지인이라면 그의 성적 취향도 아마 공유를 했거나 알고 있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방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도와줬어.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있는 상태에서 도와줄 수가 있었고 가방에 들어갔더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정신을 잃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알리바이를 확정하기 위해서 보일러의 온도를 올렸듯이 정확한 사망 시간의 추정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방금 전 강 박사님의 얘기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정말 같은 취향이 아니라면 아무리 가까워도 그걸 드러내지를 잘 못해요. 잘 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친해도. 가까워도 거의 드러내기 어렵죠. 네. 스스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복잡한 맞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 이동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에 대한 조사는 경찰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한 가지 의구심이 있고요. 저는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그 자기 색정사로 인한 일종의 사고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색정사가 무슨 말씀이세요? 자기 색정사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들 하시죠. 네. 좀 이 사실은 성적 취향 중에 하나의 유형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거요? 왜냐하면 질식 상태에서 약간 몽롱하면서도 뭔가 기분이 좋은 듯한 쾌감을 느끼는구나. 야릇한 이런 쾌감 같은 거를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 자기 색정사는 스스로 질식 상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끈으로 묶는다든지 또 그것을 중간에 자기가 중단할까 봐 자기 손을 또 미리 다 결박한다든지 정말 기괴한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 자기 색정사에 의한 사망이 밝혀진 것만 미국에서 한 연간 500건 정도가 된다고 아, 합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저도 사실 현직에 있을 때 상당수 현장에 출동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나라에? 하다가 뭐 자기 스스로 사고가 나서. 질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는 경우가 일이야. 있습니다. 스스로 결박했다고 하면 윌리엄스가 가방 안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 집안 내부에 무슨 다툼이나 어떤 그런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요. 네. 많이 아마 시도를 해봤을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 번쯤은 발각이 됐거나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수치스러운 장면들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네. 밀폐된 공간 안에 가서 질식을 유도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일단 추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권일용 교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윌리엄슨은 대체 어떻게 가방 안에 스스로 들어가서 자물쇠까지 채운 걸까요? 네. 그것이 이제 핵심이죠. 네. 이게 지금 과연 혼자 가능하느냐. 일단 들어간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사이든 자이든 안에서 발견됐으니까 이제 가능한 건데. 지퍼까지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뒤쪽에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밀면. 네.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 제작진이 들어가 봤어요? 어떤 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서 아, 전문가. 전문가를 찾아서 자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결과는 사실 저도 결과를 아직 듣지는 못했어요. 좋습니다. 진짜 궁금한데요. 다빈치 노트가 직접 검증에 나섰다. 사건과 동일한 가방을 준비. 자물쇠 또한 동일한 제품으로 준비 완료. 네, 반갑습니다. 저는 특전사에서 10년 동안 장교로 복무를 했고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대테러 부대에서 교관을 했습니다. 네, 최영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특수부대 출신 최영재. 대통령 경호부터 특전사 장교로 활동한 10년의 경력. 풀지 못할 현장의 미스터리는 없다. 미스터리 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일단 제가 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충분히 혼자서도 잠그고 안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게 중요한 거예요. 이론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 말이 쉽죠. 제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들어가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쇠가 근데 진짜 뻑뻑하네요. 지퍼가. 저기 팔만 넣는데도 저기 힘든데. 저게 하겠다.
하나를 잠그겠죠. 하나를 잠그고 자물쇠 채우기에 성공한 특수부대 출신 최영재. 자물쇠를 방금 채운 거예요? 네. 이론대로면 잠그다가 사망한 그러니까 저 이론대로 그러면 잠그다가 정신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그는 과연 어떤 방법을 썼을까? 이어서 두 번째 전문가. 안녕하십니까. 추리소를 쓰는 생물 선생님 윤자영입니다. 과학을 전공하는 교사이자 상상 그 이상의 트릭을 만들어내는 추리소설 작가 윤자영. 저는 수십 개의 트릭을 고안했고 수백 개의 트릭을 소설에서 봤습니다.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과연 그는 자물쇠를 채울 수 있을까? 쉽지가 않네요. 방금 몇 초 전에 자신 있다고 멋쩍게 웃으시네요. 네. 성공했습니다. 추리소설 작가 윤자영도 성공. 과연 두 사람은 어떻게 자물쇠를 채울 수 있었을까? 방법은 있긴 있네요. 그죠? 스포츠 가방 특성상 신축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우주의 웜홀이 생각나는데요. 웜홀은 우주에서 두 지점을 연결하여 지름길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웜홀의 원리처럼 만약 가방 안에서 천을 당겨 지포구리의 두 지점을 만나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나게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긴 하다. 야, 천재다. 변형을 이용해서 아, 그러네요. 그래 천이니까. 가방이 천이다 보니까 재질이 굉장히 이렇게 변형이 있죠. 이 변형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저는 먼저 걸었어요. 한쪽을. 그들이 이용한 방법은 이러했다. 먼저 지퍼를 끝까지 닫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지퍼에 자물쇠를 건다. 가방 안쪽에서 천을 구부려 양쪽 지퍼를 가깝게 모아준다. 모아진 반대편 지퍼에 자물쇠를 건다. 마지막으로 가방 안쪽에서 자물쇠를 잡고 눌러 채운다. 잠근 다음에 안쪽에서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두 전문가는 가방 천의 재질을 이용해 자물쇠를 채울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과연 게러스 윌리엄스도 이 방법을 사용했을까? 자세나 그리고 이 잡는 또 면적 또한 되게 좁아요. 얘는 지금 이 손잡이나 이런 장식들이 웨빙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돼 있어서 제가 뭔가 이렇게 잡기에 좀 시간이 부족했고 그 사람은 실제로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밖에 열쇠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하면서 지금 여기 피가 났거든요. 자기 스스로 여기 들어가서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두 전문가는 움직임과 시야의 제한 때문에 이 방법을 쓰기엔 어려울 거라 예측했다. 실제로 가방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비좁은 공간 탓에 쉽지 않아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없는 걸까? 또 다른 전문가를 찾아 나선 다빈치 노트. 마지막 세 번째 전문가는 저는 마술사이자 매직 프로듀서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매직 프로듀서 김지훈. 와, 진짜 다양한 분들을 찾아가셨네요. 그러게요. 세상의 모든 트릭은 내 머릿속에 있다. 매직 프로듀서는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까? 어떻게 여기에 들어가서 자물쇠가 잠길 수 있었지? 같은 마술사로서의 궁금증이 가장 먼저 크게 일어났어요. 저희 마술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상식의 순서를 반대로 뒤집는다면 가능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열려있는 가방을 첫째, 닫는다. 둘째,
자물쇠를 잠근다. 셋째, 가방에 들어간다. 어떻게 들어가요? 여기서 가방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잠겨있는 가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을 이렇게 뾰족한 물건 하나가 필요합니다. 크다. 지퍼로 되어 있는 이 가방은요, 지퍼의 한 부분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쿡 하고 찔러주면 그런 방법도 있구나.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잠겨있는 가방 안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게 돼? 가방 안에 들어간 후 사람이 들어가는 안쪽에서 한쪽으로 계속 밀어주면 열려있던 지퍼가 처음처럼 다시 잠겨있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가방 안에서 발견된 물건은 열쇠뿐이었는데 저 방법이 제일 뭔가 신빙성이 있는데. 열쇠로도 가능할까요, 저게? 이번엔 열쇠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열쇠로도 가능할까? 열쇠로도 지퍼가 열렸다. 사건과 같이 완벽하게 채워진 자물쇠. 가장 깔끔하네요. 네, 지금까지 중에서는. 열쇠가 아닌 다른 뾰족한 물건으로 가방을 열은 후에 그 물건은 다른 곳에 치워두고 가방에 들어갔다면 여는 건 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이 열쇠로 나올 생각을 하고 열쇠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바깥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도 꽤 힘들게 열었던 걸 생각해보면 계산과 다르게 안에서는 열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 굳게 잠겨진 가방 속에서 알몸의 시신으로 발견된 게러스 윌리엄스. 우리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가방 속에서 자물쇠를 채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하지만 그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정말 사고사였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Officers described finding a suitcase with red liquid seeping out. 야, 저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보니까. 자물쇠를 잠그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분? 일단 마지막 게 가장 좀 신빙성이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가능하기는 하지만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자살이다라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다는 게 일단 대단한데 why?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 하나? 이렇게 대충 지퍼만 올리고 했어도 됐을 텐데 굳이 저 열쇠를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고, 이게 무슨 추리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꾸며놓을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면 존박 씨 말씀대로 왜 굳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자살할 생각은 아니었고, 그래서 열쇠를 이제 가지고 들어왔는데 미처 열기도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산화탄소 중독이라든지 그래서 사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 어렵네요. 맞아요. 근데 어찌됐건 하나는 오늘 의문점 하나 풀린 것 같아요. 충분히 뭐 열쇠로도 가능하다라는 네. 것인데,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미스테리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본다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본다면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제 사건도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한 가지 헤어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 하나 사로잡힌 것이 있어요. 뭡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음모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라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 너무나 알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상상을 해보자. 영화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가입을 할 때 암호를 입력하는 일이 많이 있죠. 패스워드 입력하는 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전자상거래나 이런 거를 할 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쓸 때도 내부적으로는 자료가 암호화 돼가지고 전부 다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전 세계 공통적으로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하거든요. 공개키? 공개키 기반의 암호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암호화 기법을 깨뜨리는 방법을 개발했다, 창안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면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 사람을 해치고 그에 대한 어떤 경계의 의미로 자물쇠를 걸어놓고 열쇠는 네가 들고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나올 수 없다라는 모습을 연출해가지고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이라고 한다면 뭐 진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뭐 이야기로서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와. 무서워. 상사. 작가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영국에 연락을 할까요? 본인 의견 접으시는 겁니까? 아,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다 설득이 됐습니다. 맞아요. 작가님의 의견에. 자, 저희 실험에서 나온 것처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물쇠를 채웠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의혹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고사인지 타살인지는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밀 요원은 왜 가방에서 죽었을까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가장 힘들어할 유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건의 진실이 정확히 밝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미스터리한 영상. Not seeing anything so far. I'm about to leave. What the? Yo, saw that. 한밤의 공동묘지에서 사람을 감지한 자동차? 황급히 눈을 돌린 그곳엔 아무도 없었는데 Yo. 뭐야? Saw that. Nobody's around. 공동묘지에서 Nobody's 영혼인가? here. This is 영혼을 spot right 느낀 there. 건가, Other 이게? than that, 근데 또 장소가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나타나는가 하면 Oh my God! 심지어 다가오기까지 하는 의문의 존재. 저 있나? 진짜 없는 거죠? 대체 자동차가 감지한 것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2020년 8월 미국의 오마르라는 남성이 자신의 차가 유령을 감지한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 자동차 뒤에 사람이 있다고 알리는 오마르의 자동차. 없는데? 하지만 차에서 내려 확인해본 그곳은 아무것도 없었다. 무섭다. 오마르는 그 지역이 과거 원주민들의 매장터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찍힌 것일지도 모른다고 추측했는데 이 미스터리한 현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또 있어? 또 있어? You see that right there? 오, 오토바이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니다. What the? 심지어 모니터 속 그것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 근데 다가오다가 없어지네. 탄 거지, 차에. 에? 너무 무섭다. Yo, what the hell? 영상을 본 몇몇 이들은 모니터 속 사람들의 정체는 단순히 자동차가 묘비들을 잘못 인식한 결과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지만 동일 모델 차량을 운전하다가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속출. 인터넷은 곧 다른 장소, 다른 상황에서 이 기이한 순간을 포착한 영상들이 줄지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근데 만약에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라면 이건 진짜 뭐야? 그치. 게다가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에서 주인과 산책을 나온 듯한 개가 감지되는가 하면 어린아이까지 등장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은 더욱 깊어져 갔는데 공동묘지니까 더 유령 같아 보이는 거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자동차가 허공에서 감지한 정체불명의 사람. 이 차는 정말 유령이라도 보는 것일까? 자동차 모니터에 나타난 의문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이번에 파헤쳐볼 미스터리는 바로 유령 보는 자동차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너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영상이 올라왔었고 화제가 꽤 됐었죠. 네, 근데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다행이다 싶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어나지 않고 다 해외 영상이라. 뭐 일종의 붐 그러니까요. 있지 않았을까요, 해외에서? 그렇죠. 왜 꼭 해외에서만 일어날까? 네. 도연 씨처럼 의심하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 있나요? 네, 최근 국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서운데. 아 근데 저 화면 자체가 좀 막상 보면 좀 겁날 것 같아요. 나왔어. 오른쪽. 터널. 없는데. 터널. 해외라서 안심을 했는데 우리나라라서 좀 겁나고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그러게요. 네. 아니 유령 맞는데요. 고스트 인 더 머신. 내가 학자. 고스트 인 더 머신. 내가 학자. 고스트 인 더 머신. 내가 학자. 고스트 인 더 머신이라고 해서 사실 기계가 그 감지하는 것 자체를 고스트 인 더 머신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또 다른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기계가 감지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알고리즘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보이고 안 보이고가 빛이 있을 때 보이는 거랑 빛이 없을 때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다르죠. 왜냐하면 빛이 많을 때는 이게 빛의 신호가 많으니까 내가 민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줄여서 최대한 많은 신호를 보지 않고 필요한 것만 보려고 하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이게 또 빛이 별로 없으니까 더 많은 신호를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무언가를 감지한다라고 하는 게 알고리즘이 어느 선에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느냐를 정해놔야 되는 거라서. 야, 지금 벌써부터 흥미롭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신데 일단 우리 과학자분들의 가설을 듣기 전에 다빈치 노트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직접 영상 속 해당 차량을 몰고 찾아가 봤다고 그쵸. 합니다.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국내의 한 터널에서 유령을 감지했다는 증거 영상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은 이를 믿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다빈치 노트가 나섰다. 유령이 나타났다는 장소에 직접 가보기로 한 제작진. 첫 번째 장소는 문제의 영상과 같은 조건을 갖춘 터널. 2km 남짓한 길이의 터널을 달려보는데 안 나왔어요. 감지되지 않은 유령. 한 번으론 부족한 걸까? 다시 시도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이번엔 무언가 나타날까? 사람의 형체 비슷한 것조차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결국 터널이 끝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유령. 터널에서는 유령 감지 실패. 촬영인 줄 알고 안 나왔나? 아니, 천천히 오는데 그 화면 보잖아요. 사람 두 명이 갑자기 왼쪽에 있는 거예요. 계속 봤는데 그 앞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낮인데 유령이 같은 장소에서 연달아 2번이나 감지됐다는 이곳. 심지어 같은 동네 다른 곳에서도 유령이 포착됐었는데 밤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온다. 그리하여 찾은 두 번째 장소. 고양시의 한 동네. 평화롭기만 한 이 동네에서 정말 유령이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영상 속 바로 그 장소가 보이기 시작하고 똑같은 장소인데.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다가가 보는데 아직까진 별 반응 없는 모니터. 나올까요?
바로 그때 오, 대박! 나왔어! 사람이 나타났다. 다시 봐도 그 자리엔 아무도 없는데 화제의 영상 속 바로 그 지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보행자를 감지해낸 실험 차량. 있네요. 정말 이곳에 유령이 있는 것일까? 야, 그래도 정말 찍혔네요. 지방령처럼. 지방령이거든요. 성공했구나.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해당 영상 속의 차량은 카메라로 주위 환경을 먼저 찍은 후에 여러 가지 달려있는 센서들을 통해서 동작이라든지 거리 등을 측정을 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해주는 시스템이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유령이나 귀신을 감지하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설사 유령이 감지됐다고 해도 그게 유령인지 아닌지 검사하거나 확정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 근데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라면 차량 앞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맞아요. 차량 모니터에는 왜 사람이 감지된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전파나 초음파의 난반사, 그러니까 반사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일어나는 난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센서들이 신호를 보내서 목표물에 도달을 하고 그렇게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들을 형태하고 그다음에 시간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모양을 측정을 하는데 영상에서 봤을 때 공동묘지들이 다 외국 공동묘지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공동묘지라든지 아니면 묘지 같은 데 보면 비석이 반반해요. 반질반질하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근데 특히 뭐 미국이나 다른 곳의 비석들은 보통 거친 표면의 비석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전파나 초음파가 돌아와야 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난반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신호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거나 약하게 돌아오거나 아니면은 그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돌아왔을 때의 정보가 인공지능에서 분석을 할 때 이것에 관한 정보는 없는데 하지만 비슷한 거를 도출을 해내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부정확한 정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난반사가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죠? 보시면 유령을 감지했다는 도로 옆에 철제벽 보이시죠? 오른쪽에 지금 보이시는 저 장면의 철제벽이 이제 표면이 고르지가 못해요. 울퉁불퉁하게 돼 있는 철제벽도 돼 있고 그 건너편의 벽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콘크리트 벽이 아닌 철제벽으로 되어 있어요. 전파가 지나가는데 장애물도 있어요. 지금 제한속도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전봇대 같은 것도 있고 두 벽의 공간 사이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내보냈던 신호들, 전파하고 초음파의 난반사가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고스트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스트 현상. 그러네요.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전파 신호를 감지하는 장비지 않습니까? 네. 아까 보면 전봇대가 서 있었어요. 변압기도 달려 있었고. 그래서 그 회로에 만약에 낡아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면 전파 신호에 어떤 교란을 일으켰을 그렇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왜 터널에서는 아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 너튜브 영상과는 다른? 일단은 왼쪽에 보면 일단 차량이 많이 있죠. 맞아요. 오른쪽에 직접 찾아간 터널에는 너무나 텅 비어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센서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겠죠. 오류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어서 고스트 현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리고 왼쪽에는 차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브레이크 등들도 다 들어와 있죠. 왼쪽에는. 그러다 보면은 속도가 분명히 느렸다는 거예요. 속도가 느렸고 오른쪽에는 실제 주행 영상에서는 차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속도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속도의 차이에서도 고스트가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전파, 초음파 센서의 오류인 건지 자율주행과 지능형 자동차 연구 개발로 저명한 연세대 김시호 교수 연구팀과 함께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자, 정말 전파, 초음파 센서의 오류인 건지 자율주행과 지능형 자동차 연구 개발로 저명한 연세대 김시호 교수 연구팀과 함께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차가 감지한 유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전문가가 나섰다. 비석하고 거리를
자율주행 연구팀을 이끄는 김시호 교수가 직접 설계하고 진행한 오늘의 실험. 우선 화재의 영상 속 상황을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했다. 오, 저거 직접 제작했네요, 정말. 와, 묘지처럼 구현하려고. 우리가 해외 SNS에 많이 고스트가 나타났다고 하는 상황을 재현해서 실험하기 위한 세트장입니다. 먼저 공동묘지와 같은 묘비들이 있고요. 철망이 있고 철망 뒤로 차가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철망에 의해서 전파가 부딪히고 카메라 영상이랑 막 혼선을 일으켜서 이게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실험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SNS 영상처럼 유령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인가? 실험 스타트! 영상과 동일하게 철제 펜스 뒤로 지나가는 차량. 하지만 실험 차량은 왜 안 되지? 아무것도 감지해내지 못했는데 한 번만 더. 타이밍의 문제일까? 한 번 더 시도해보지만 안 뜨네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다. 저 앞에까지만 저 묘비 앞에까지. 묘비를 앞에까지만. 지나치지만 않을 거네요. 묘비 앞에 저 화분 앞에 딱 서줍시다. 모르지. 근데 될 것 같은데. 실험 차량도 함께 움직인다면 어떨까? 저도 움직이고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물의 위치도 옮겨보고 네, 저희 먼저 천천히 갈게요. 네, 가주시죠. 천천히 다가가는 실험 차량. 하지만 실험 차량은 아무것도 포착하지 못했다. 실험 상경은 굉장히 유사하게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 실험 차량으로 했을 때 고스트는 감지되지 않은 거로 실험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 센서 상황이나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안에 코드나 알고리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감지가 안 되는 게 또 아예 안 되는 것 같죠, 네. 지금. 유령이 자주 감지되는 또 다른 장소, 차고. 실제로 가정마다 차고가 있는 북미에서는 차고에서 고스트 현상을 겪은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치, 아까 무서웠어요. 맞아요. 차고에서라면 유령을 감지할 수 있지 않을까? 다양한 사물들을 놓아 실제 차고와 비슷한 환경을 구현하고 야, 근데 되게 애써서 실험에 참가해 주셨네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좁은 공간 안에 레이더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그런 전자파들이 여러 벽면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반사하기 때문에 난반사가 일어나고 그럼 이 안에 있는 물체가 어떤 그런 난반사에 의해서 혹시 오인식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와 같은 실험을 기획해 보게 되었습니다. 실험 차량만 진입하면 준비는 끝. 과연 이번엔 유령이 나타날까? 감감무소식인 모니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초음파 이거 한 몇십 센치 거리만 인식하는 거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걸까? 기다려 보는데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다. 혹시 움직임이 있다면 다르지 않을까? 실험 차량을 사행시켜보는 실험팀. 근데 얘네들이 걸려서 이게 뷰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감지가 되면서 뭐 이렇게 돼요. 제가 박쥐라고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박쥐는 우리처럼 눈으로 보는 똑같은 주파수를 보는 게 아니라 초음파를 쏴서 세상을 인지하니까. 이번에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봤지만 끝내 아무것도 감지하지 않은 실험 차량. 실내 상황은 물체들이 가깝기 때문에 전파보다는 음파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난반사하는 효과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신호에 난반사가 일어날 조건을 모두 구현했음에도 감지되지 않은 유령. 이 고스트가 나타나는 게 딱 이 조건에서 나타난다고 재현할 수는 없고요. 우연히 모든 조건이 맞을 때 우연히 한번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똑같은 상황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난반사로 인한 유령 감지 실패. 아쉽게도 결과가 예상 바뀌네요. 네, 강성주 박사님께서 전파 난반사로 인한 오류 현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실험 결과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런 것들을 이제 확률적인 오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류가 일어나는 조건을 똑같이 구현을 했다고 해서 고스트 현상과 같은 오류를 항상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을 똑같이 재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미처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뭐 우연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건 사실 다른 장비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집 같은데 이렇게 뭐 아파트나 이런데 센서 등 설치해 놓은 가끔 밤에 센서 등이 저절로 커지면 사람도 안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워요. 귀신 있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자세히 쳐다보면 뭐 그냥 나방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켜지기도 하고 날파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켜지기도 하고 뭐 심지어 아무런 그런 게 지나가지 않아도 그냥 주위에 있는 다른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그 전자파 오류 때문에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해가지고 그냥 저절로 센서 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경우도 사실 흔히 발견되거든요. 근데 진짜 무서워요. 오작동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저는 하면 너무 무서웠던 게 이 어저께 다빈치 노트 이 대본 읽으면서도 현관에 센서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꼭 마치 이걸 내가 읽고 있는데 알고 있다는 정말요? 듯이. 켜졌다가 근데 아 말이야 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워. 근데 저는 약간 습관적으로 태어난 척 하면서 무서우니까 안다 나가라 보고 대화했구나. 괜히 막 무서우니까. 맞아. 근데 그때 진짜 꺼지고 작동을 안 하면 더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너무 무섭고 차 이렇게 운전하면 가끔씩 이제 뭐 차선 변경할 때나 좀 거리가 가까우면 삐삐삐 이런 센서가 울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를 나 혼자 그냥 직진으로 계속 가도 이런 센서가 울릴 때가 있어요. 있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유령을 안 믿지만 만약 나에게 이렇게 겪게 되면 괜히 무서운 그런 거. 네. 자, 강성주 박사님은 전파, 초음파에 의한 난반사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과학자분들은 유령 보는 자동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차량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의 오류다. 사람을 식별해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상의 한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계의 한계다. 뭐 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실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어떤 사물을 인식한다, 정보를 인식한다, 이미지를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기기에서는 사실 어느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앱 중에 뭐 인공지능으로 얼굴을 인식을 해가지고 뭐 얼굴을 뭐 좀 뽀사시하게 해준다든가 초점을 맞춘다든가 얼굴을 딴 걸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앱들 많이 있죠. 네. 이런 앱 사용하다 보면 인식이 좀 잘못되는 경우 다들 한 번쯤은 좀 겪어보셨을 거예요. 맞아. 저럴 때가 제일 무서워. 맞아. 아무것도 없는데 마치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인식하니까. 저런 어플을 쓸 때 인공지능은 어떤 원리로 사람을 인식하나요? 일단 디지털 장비니까 입수한 영상, 뭐 신호, 음성 이런 것들을 다 결과적으로는 숫자로 다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숫자 속에서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규칙성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의 규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운 숫자가 들어오면 저게 사람이다. 저건 사람 아니다라는 식으로 내부 프로그램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숫자를 이용한 계산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숫자를 이리저리 이용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오류가 간혹 발생할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 데이터를 학습할 때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사람을 채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백인 남녀는 너무 잘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 인식으로. 근데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은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지하는 정도가 떨어지니까 이거는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 그 그러네. 이유가 이제 학습한 데이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금 성능이 좋아지고 달라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네요. 아까 작가님께서 인공지능이 뭐 숫자로 처리하는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뭘 보고 사람으로 인지했는지 궁금해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우리 제작진이 실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열일하셨네. 두 번째 실험은 실험 차량의 인공지능이 사람과 유사하게 생긴 사진이라든지 마네킹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람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어떤 걸로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마네킹은 어떻게 인식할까? 자, 인지하나요? 마네킹을 사람으로 인식한 실험 차량. 마네킹은 인지했고. 마네킹은 사람.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러버콘으로 만든 사람 모형은 어떨까? 사람과 닮은 듯 너무 다른 인형.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네킹을 인지할 정도면. 과연 실험 결과는? 러버콘이 아니라 사람과 러버콘을 동시에 인식. 콘 위에, 정확한데요? 와, 기가 막힌데요. 우연이었던 걸까? 다시 한번 다가가 봐도 역시 사람과 러버콘을 함께 인식했다. 사람 키와 비슷해서일까? 높이를 낮춰 인식시켜 보기로 한 실험팀. 이번엔 러버콘만 인식. 콘으로 보네요. 지금 보면은 사람이랑 같은 형태의 높이만 낮췄을 뿐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한 실험 차량.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이미지를 보고요. 확률이 얼마냐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쉐입을 보면 사람일 확률이 예를 들면 60%, 러버콘일 확률이 55%. 이러면 둘 다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러버콘의 경우는 허수아비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일 확률이 높진 않았던 거예요. 원래부터. 근데 그게 좀 더 낮아진 거죠. 대상 사물이 입체감이 없다면 어떨까? 평면의 이미지인 배너를 준비한 실험팀. 한 명뿐이지만 배너 속 사람 역시 보행자로 인식했다. 절 인식해줬네요. 장도연 씨만 살아남았어요. 우연이니만 인간이야? 우리는 인간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세워져 있는 각도가 공교롭게도 카메라가 볼 때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에 좋은 각도로 서 있었다는 거죠. 각도 때문에. 만약 이거 위치를 여러 개를 흔들어 보면 인식이 안 됐던 그림도 사람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람처럼 서 있지 않다면 최고난도 레벨. 강아지로 인식할 것 같은데? 네 발로 엎드린 사람을 실험 차량은 어떻게 인식할까? 최고난도 레벨. 강아지로 인식할 것 같은데? 네 발로 엎드린 사람을 실험 차량은 어떻게 인식할까? 놀랍게도 그러네요, 강아지를. 동물로 그치? 인식. 자세만 달리했음에도 완전히 다른 인식 결과를 보여준 실험 차량.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실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어떤 얼굴이나 이런 세세한 측면보다는 그 자세나 형태를 중심으로 동물이냐 사람이냐를 실험 차량이 판별하는 것으로 실험 결과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네 발로 하니까 또 바로 동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러게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결국 사람의 형체인 것이냐가 관건 아닐까요? 사람의 형체라면 이제 속일 수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 꼭 뭐 어떤 사람과 닮은 형체가 있다 없다를 넘어서서 전혀 엉뚱한 신호라도 기계는 인간으로 판단할 여지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안전을 위해서 이 기능을 잡아놨기 때문에 좀 오류가 생기는 거를 감수하고 유령 같은 게 좀 보일지라도 감지해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해 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런 식이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계와 알고리즘, 뭐 난반사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기계 입장에서 봤잖아요. 네. 저는 거꾸로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저 기계가 보여주는 신호를 대체 얼마나 신뢰해야 유령이라고 믿을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말 저 해당 차량이 똥차였다. 그런데 저런 신호를 내보냈다. 아우 얘는 맨날 오작동해 이러지 않았을까요? 맞네. 근데 저 해당 차량에 대한 뭔가 멋진 이미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저 차량은 되게 좋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후광 효과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후광 효과. 네. 맞아.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데도 뭐가 신호가 나왔다. 유령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맞아요. 네. 자, 오늘도 미스터리를 과학적으로 접근해 봤는데 어떠셔요? 아, 그냥 인간의 위대함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제가 본 것만 믿는 것이. 나이스. 예. 예. 오 마이 갓! 반사가 항상 똑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일어나는 난반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을 식별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상의 한계다. 후광 효과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